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대체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물가 상승세를 더 뚜렷하게 체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름 넣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체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500원이었는데 이제 1,800원이네, 이제 1,900원이네, 2,000원이네 하면서 정말 국제 유가가 치솟는 만큼 가솔린 가격, 디젤 가격도 계속 치솟는구나,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마다 그 체감하는 물가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 물가의 역습을 볼 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 인플레이션 쇼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멘트 가격도 오르고 철근 가격도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건축 자재값이 너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 자체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또 국제 펄프 가격이 오르면서 이 책값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출판사 담당 PM님께 아니 왜 책값이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종이값이 그렇게 올랐대요. 펄프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출판도 지연된다고 하더라고요. 종이를 못 구하는 거죠. 사료값이 오르니까 축산 농가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죠? 그렇다고 고기값도 같이 올리자니 안 팔릴 것 같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밥 가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단무지도 오르고 햄도 오르고 쌀도 오르고 모든 재료값이 오르는데 김밥 가격 자체를, 메뉴판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이 단골 손님이 끊길까 봐 그것도 올리지 못하는 그 아픔, 정말 너무 심각한 이 물가 상승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식료품 원자재 가격 상승세,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CRB 인덱스, 원자재 가격 지수로 봤을 때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거든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블랙홀처럼 원자재를 다 빨아들이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치솟는 이런 기간. 근데 이때만큼이나 굉장히 높은 원자재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승 구간으로 봐도 슈퍼사이클일지는 몰라도 슈퍼스파이크에는 가까운 그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자재 가격 지수 현재까지만 봐도 그렇지만 전망치로 봐도 세계 주요 IB뱅크들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치솟았지만 앞으로도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뭐 식료품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비철금속 광물, 뭐 철과 같은 이런 소재 원자재, 이런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런데 22년 5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5.4%, 우리나라의 5.4%라는 이 물가 상승률은 정말 뭐 근래 들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물가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험했었던 그 물가 상승률 이후에 정말 10몇 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41년 만에 최고치, 영국도 최고치, 뭐 EU도 최고치,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잃어버린 40년이다라고 할 만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그런 일본 경제에서도 약 7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초인플레이션의 시대예요. 실제 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대 대략 한 3.5% 수준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저물가의 시대, 삼저 시대, 저도 오마이스쿨과 처음 인연이 됐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삼저 시대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저물가가 우려되던 그런 경제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를 만나면서
물가가 이렇게 치솟았었는데 물가가 단기적으로 치솟고 다시 하향 안정화 될 거야. 한국은행은 작년 21년 8월까지만 해도 한국의 물가 상승세가 22년에는 1.5%로 다시 떨어질 거야. 2%도 채 안 되는 저물가가 우려되는 그런 경제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초인플레이션이 더 찾아왔고 지금 22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은 4.5%로 전망합니다. 이 4.5%로 전망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은 정말 근래 들어 최고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4.5%로 지금 전망하고 있지만 또 6월, 7월, 8월이 되면 또 수정 전망했을 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이 초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으실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추측하는, 전망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하신다면 그럼 실제로 물가가 오를까요? 네, 실제 물가가 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임금 협상을 하는데 22년 물가가 이렇게 오를 겁니다 라고 하면 임금 협상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만큼은 반영해서 임금을 올려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면 이 인건비라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여러 가지 제품 가격에도 그 비용 인상분을 반영하는 기업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일반 소비재, 서비스 제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비용 인상분만큼 가격에 반영하자 하는 그런 메뉴판 가격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도 근래 들어 최고치입니다. 3.3%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까지 달성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은 22년 하반기에도 23년 상반기에도 계속 높은 물가의 흐름을 계속 지속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장기화될까?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거까지만 해도 21년까지만 해도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21년 중반에 들어서 하반에 들어서 점점점 물가 상승세가 실적치가 높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기간까지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부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또 수요는 폭증하고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일어났던 물가 상승세였는데 더더군다나 2022년 초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런 물가 상승사에 또 혹은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에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흐름이고요. 근원 CPI 실제치와 예상치의 격차를 보여주지만 계속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계속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높아지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식료품 원자재 가격 슈퍼 스파이크 오나 슈퍼 사이클 오나 식량 전쟁의 시대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뭐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원자재 전반에 걸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을 계속 부추기고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은 잡히지 않겠구나. 어떻게 보면 22년 말에도 23년에도 어떻게 보면 고물가 시대가 계속 유지되겠구나. 그럼 고물가 시대가 계속 유지되는 한 긴축적 통화 정책,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 혹은 우리나라로 치면 금통위와 같은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어떻습니까? 네, 고금리로 대응하는 거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하는 거죠.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세계 경제는 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1월 말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물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추이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정책 금리에 대한 상향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고물가만큼 고금리를 통해서 그 고물가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통화 정책 행보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빅스텝이라는 거죠. 베이비 스텝으로 적정히 금리를 정상화하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은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물가라는 거대한 압력이 등장했으니까 이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만 한다 하는 통화 정책의 행보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고금리 시대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계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쇼크가 작용했고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 행보, 이것이 또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게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다양한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그런 의사결정 합리적으로 하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